지금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 중국은 80억 달러를 내걸었지만 몽골은 단 35억 달러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선택이야.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나라의 감정 외교라며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모두가 보지 못한 한 장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문서 한 줄이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그 선택의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하워드입니다. 세계은행 자문위원이죠. 지난 22년간 73개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9시 워싱턴 본부 3층 회의실엔 6명의 동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10월 하늘은 회색이었고 탁자 위엔 432페이지짜리 몽골 경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손가락은 표지를 두드리고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분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죠.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비합리적 선택, 감정 기반 외교의 위험성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번 몽골의 선택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적 판단입니다. 신뢰라는 추상적 가치는 수치화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였어요. 15년 경력의 개발 전문가였죠. 엘리엇,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엔 뭔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넌 감정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제임스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리처드 하워드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관 옆엔 조화 대신 빗독 촉장 봉투가 쌓여 있었죠. 한국 정부와 진행하던 재건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 후 예산이 끊기면서 회사는 파산했어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실내로 시작한 일이었죠. 관 속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입에선 차가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뢰는 사람을 죽인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약속보다 조항을,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 됐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엘리엇? 제임스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신뢰는요?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저는 차분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엔 분석 일정표가 떴습니다. 현장 조사 14일, 인터뷰 대상 27명, 데이터 수집 항목 183개. 모든 게 수치로 정리돼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의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그 수치들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감정 따윈 분석을 흐리는 노이즈일 뿐이라 생각했죠. 동료들은 침묵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워싱턴에서 14시간을 날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영하 7도의 바람이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얼굴을 때렸어요.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산맥은 거칠었고 하늘은 청명했죠. 공항 로비엔 127명 정도의 여행객이 북적였고 전광판엔 몽골어와 영어가 번갈아 흘러갔습니다. 저는 짐을 찾아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어요. 가방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지 뉴스를 검색했죠.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감정의 외교라니 한국은 돈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몽골 정부 35억 달러의 한국을 택한 이유는 형제의 숫자를 넘어선 선택, 진심이 이긴 외교. 한국과 몽골, 계약서 대신 신뢰로 손잡다.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눌러 읽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돈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10년간 쌓아온 신뢰를 보여줬다. 몽골은 그 진심을 선택했다. 다른 기사엔 현지 주민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며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모든 기사가 비슷했습니다. 감정, 신뢰, 진심, 형제해.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죠. 경제 지표나 투자 수익률 같은 구체적 수치는 거의 없었어요.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했죠. 언론도 감정에 취했다. 문장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캐리어였죠. 손잡이를 잡고 출구 쪽으로 걸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워드 박사님이시죠? 돌아봤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는 레이첼 김입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통역을 맡았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약간 미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레이첼은 제 손에 든 핸드폰을 힐끗 봤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뭔가 알아챈 듯 했죠. 현지 기사들 보셨나 보네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의 외교라는 표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죠. 레이첼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당신은 너무 오래 숫자 속에 계셨군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죠. 레이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출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공항을 나섰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공항을 나선 지 2시간 후,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초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기온은 영하 9도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마을 입구엔 28채의 게르가 흰색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르 앞에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바타르 오르길입니다. 레이첼이 통역했어요. 바타르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악수했죠.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게르 안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게르 안은 따뜻했어요. 중앙엔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벽면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죠. 작은 책상 위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바타르 선생님은 한국 장학금으로 유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레이첼이 통역했죠.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15년에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에서 3년간 공부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죠. 왜 몽골로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바타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배움의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개인적 동기, 감정적 요인. 그럼 현재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치십니까? 37명입니다. 5세부터 14세까지요. 바타르가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신다고요? 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가르칩니다. 바타르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게르 밖으로 나갔어요. 50m쯤 떨어진 곳에 나무로 지은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실이었죠. 바타르가 문을 열자 37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제각각이었고 옷차림도 낡았습니다. 바타르가 아이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외쳤죠. 감사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37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맑고 또렷했죠. 제 발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외쳤어요. 이번엔 더 크게요. 한 아이는 웃고 있었고 한 아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우고 있었어요. 바타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저를 도운 게 아니라 믿어줬어요. 레이첼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바타르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믿어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바타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 조건이 없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해야 한다거나 한국 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죠. 그냥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내 나라를 위해 쓰라고 했어요. 바타르의 말이 끝났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으려 했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7명의 아이들,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조건 없는 장학금. 이 모든 게 데이터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타르가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레이첼도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초원 마을을 떠난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교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고 복도엔 14명의 직원이 오가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레이첼이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죠. 문이 열렸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하워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지윤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 나왔어요. 한지윤의 한국어는 정확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탁자 위엔 두꺼운 파일이 3개 놓여 있었어요. 10년간 한국과 몽골의 협력 기록입니다. 한지윤이 파일을 밀어줬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 내역이 정리돼 있었죠.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인프라 건설, 문화 교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지원 항목 옆에 조건란이 있었는데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상환 조건 없음, 이행 의무 없음, 정치적 요구사항 없음.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조건이 붙은 게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는 의심스러웠어요. 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간 조건 없이 지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회의록이었죠.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의 협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2016년 회의록을 읽었어요. 한국 측 발언이 적혀 있었죠.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몽골의 발전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8년 회의록도 비슷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신뢰는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출 명세서였어요. 10년간 총 35억 달러가 투입됐고 회수 금액은 0달러였습니다. 이자도 없었고 상환 계획도 없었죠. 제 손이 멈췄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 협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나왔어요. 한지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 이익, 정치적 영향력, 자원 확보. 국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한지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중은 이해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10년 35억 달러, 조건 없음. 이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지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봤죠. 조건 없음, 조건 없음, 조건 없음. 같은 문구가 반복됐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신뢰, 그리고 그 결과.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한국은 10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죠.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죠. 35억 달러를 조건 없이 쓴다는 건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지훈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레이첼도 저를 보고 있었죠.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걸 나는 믿을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제 손에 든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죠. 10년간의 기록이 제가 믿어온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과의 면담을 마친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도서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였지만 도서관 안은 따뜻했어요. 복도 양쪽으론 92개의 서가가 늘어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낡은 책 등을 비추고 있었죠. 고문서 열람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남성이 책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워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알탄 채책입니다. 레이첼이 통역했어요. 알탄은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은발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몽골 역사학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책들을 가리켰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4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문헌이 7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탄은 첫 번째 책을 펼쳤죠. 13세기 문헌입니다. 고려와 몽골이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이에요. 알탄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움직였습니다. 낡은 몽골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문헌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는 우리에게 형제를 보냈다. 그들은 조공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왔다. 레이첼이 통역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 아닙니까? 제 질문에 알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시 몽골은 세계 최강국이었죠. 고려는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몽골은 고려를 속국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알탄은 두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14세기 기록입니다. 몽골 황실과 고려 왕실의 혼인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고려 공주가 몽골에 갈 때 몽골 황제는 그녀를 황후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문화를 존중했죠. 고려의 의복, 음식, 언어를 몽골 궁정에서 허용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알탄은 계속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어요. 세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더 오래된 문헌이었죠. 15세기 기록입니다. 몽골이 쇠퇴하고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의 일이에요. 몽골은 힘을 잃었지만 조선은 몽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알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조선은 몽골에 식량을 보냈습니다. 의복도 보냈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탄은 네 번째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20세기입니다. 한국이 독립한 후 몽골과 다시 만났죠. 이번엔 한국이 도왔습니다. 장학금, 의료 지원, 교육 협력. 알탄이 저를 봤어요. 박사님,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탄은 책을 덮었어요. 700년입니다.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국과 몽골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어요. 강할 때도 약할 때도요. 그의 말이 끝났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문헌들을 바라봤어요. 7권의 책, 700년의 기록. 하지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형제라는 건 감정 아닙니까? 국가 관계를 감정으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알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제는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알탄은 계속했습니다.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약서가 없었어요. 조약도 조건도 이자율도 없었죠. 하지만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탄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뢰는 시간으로 증명되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뭔가 적으려 했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700년 계약 없음, 신뢰.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숫자 너머의 시간. 그것도 증거인가? 제 내면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었어요. 조약, 이자율, 투자 수익. 하지만 지금 제 앞엔 70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서보다 긴 시간이었죠. 알타는 책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경제학 교과서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엔 있어요. 700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알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레이첼도 저를 보고 있었죠.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탄과의 면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썼습니다. 몽골의 한국 선택, 경제적 분석, 지속 가능성 평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며칠 후 레이첼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안 번역을 시작하려고요. 그녀가 들어와 제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보여줬죠. 레이첼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보던 레이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박사님. 레이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당신 보고서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레이첼은 계속 말했습니다. 바타르는요? 아이들은요? 한지윤의 10년은요? 알탄의 700년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당신이 찾는 데이터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한국을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이요. 바타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저를 도운 게 아니라 믿어줬어요. 37명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윤의 말도 스쳤죠.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알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형제는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치보다 오래된 신뢰의 기록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약속, 700년의 관계, 37명의 아이들, 조건 없는 35억 달러. 이 모든 게 제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죠. 그 눈빛을.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면했군요. 레이첼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본부로 돌아온 건 울란바토르를 떠난 지 18시간 후였습니다. 오후 4시, 제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엔 32페이지짜리 초안이 놓여 있었고 첫 페이지엔 붉은 펜으로 수정 표시가 7군데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마우스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몽골의 한국 선택은 비합리적 감정 외교의 전형이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비합리적 감정 외교. 제가 쓴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바타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7명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한지윤의 10년, 알탄의 700년. 레이첼의 말도 스쳤죠. 당신 보고서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커서가 첫 문장 위로 갔습니다. 클릭했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졌어요. 화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다. 새 문장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계속 썼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35억 달러가 아니었다. 10년간 깨지지 않은 약속이었다. 조건 없이 지켜진 신뢰였다. 700년 동안 이어진 형제의 관계였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제가 본 눈빛들이 글자가 됐습니다. 바타르는 말했다. 한국은 저를 도운 게 아니라 믿어줬어요. 37명의 아이들은 외쳤다. 감사합니다.
한지우는 10년간 약속을 지켰다. 조건 없이. 알타는 700년의 기록을 보여줬다. 형제는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숫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죠. 35억 달러 뒤엔 바타르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10년이란 시간 뒤엔 한지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700년이란 역사 뒤엔 알탄이 지켜온 기억이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2페이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죠.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계약서 없이 신뢰를 믿었던 아버지. 그 신뢰가 무너져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70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몽골의 선택, 신뢰 기반 협력의 지속 가능성. 마우스를 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는 숫자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신뢰는 조항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제가 찾던 데이터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참관인 자격이었어요. 20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 몽골 정부청사 대회의실엔 237명의 인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47명, 몽골 관계자 86명, 언론과 참관인 104명이었죠. 단상 위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중앙엔 협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멸 왼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제 옆에 있었죠. 떨리시나 봐요. 레이첼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대표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협력 계획을 발표했죠. 교육, 의료, 인프라. 향후 10년간의 약속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공식화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더 큰 금액을 제시한 나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한국은 형제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형제입니다. 알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제는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타르의 얼굴도 떠올랐죠. 한국은 저를 믿어줬어요. 한지윤의 말도 스쳤습니다. 신뢰는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어요. 형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0년 동안 함께한 역사가 증명합니다. 10년 동안 지켜진 약속이 증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의 아버지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관 옆에 놓였던 사진이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신뢰를 믿었던 사람의 미소였죠. 그날 저는 말했어요. 신뢰는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신뢰는 아름다운 거였죠. 다만 상대가 지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10년을 지켰고 700년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레이첼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협약식은 계속됐어요. 양국 대표가 서명했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2년간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이라 생각했죠. 감정은 노이즈라 여겼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데이터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었어요. 바타르의 눈빛, 아이들의 목소리, 한지윤의 10년, 알탄의 700년. 그게 진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숫자만 믿지 않았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죠. 데이터 뒤에 있는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협약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손뼉을 쳤어요. 한국과 몽골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형제의 국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맑았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어요. 아버지, 신뢰는 아름다운 겁니다. 당신이 옳았어요.